영웅은 위기에서 탄생합니다. 2024년 세계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됐죠. 70억 인류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국이 외쳤습니다. 누가 우릴 구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물었습니다. 누가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한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은 기적,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문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그레이슨입니다. 30년 경력 전문가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를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입니다. 주가 천정부지입니다. 그런데 균열이 보입니다. 테슬라가 AMD를 택했습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1위를 왜 버립니까? 말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논리가 무너질 때 산업이 재편된다는 걸 말입니다. 30년 경력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본능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그레이슨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30년간 세계 산업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제 보고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 앞에 데이터가 불가능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꿨죠. 엔비디아는 신이 됐습니다. GPU 없이는 인공지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엔비디아 칩을 기다립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죠. 주가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고요? 한 기업에 세계가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코드가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인공지능이죠.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센서와 카메라가 융합된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한 연산이 아닙니다. 물리 세계와 디지털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오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GPU만으로는 부족하죠. 반도체 설계, 제조, 시스템 통합, 모빌리티 기술이 하나로 연결돼야 합니다. 한 기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익명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준비된 국가. 처음엔 웃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 모든 걸 갖췄습니까?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죠. 독일도 일본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했죠. 논리가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반도체는 있죠. 삼성 있으니까요. 자동차도 있습니다. 현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연결됩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속 수치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현대의 로봇 기술, LG의 배터리 시스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다시 봤죠. 테슬라와 AMD의 협력, 엔비디아의 공급 문제, 피지컬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아름답게 정렬될 때마다 이상한 균열이 느껴졌죠. 30년간 이 바닥을 봐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본능이 먼저 반응했죠.
인공지능의 다음 무대는 실리콘이 아니라 강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확인해야겠다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는 곧 뒤집힙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역사는 다시 써야 하죠. 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 충격이었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즐비했어요. 그냥 몇 대가 아닙니다. 택시의 절반이 전기차였죠. 거리를 달리는 버스도 전기였습니다. 전시용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인도를 지나갑니다. 로봇 카페에서 커피가 나오죠. 물류 트럭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사람 없이 말이에요. 이건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30년간 세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중국 선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추진하는 로봇과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을 보러 갔죠. 사전에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봇이 움직입니다. 자동차를 조립하죠. 그런데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어요. 로봇끼리 소통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공정을 조율하죠. 사람은 감독만 합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봇도 자율주행 시스템도 전부 통합하죠. 이게 피지컬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개념이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어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동시에 만듭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곳에서 하죠. TSMC는 위탁 생산만 합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시스템까지 만듭니다.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클린룸 안을 봤습니다. 웨이퍼가 움직이죠. 로봇팔이 정밀하게 작업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칩들이 현대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LG의 배터리와도 연동되죠. 이건 단품이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TSMC는 강합니다. 세계 최고죠. 그런데 그들은 칩만 만듭니다. 반면 삼성은 칩을 만들고 그 칩이 들어갈 시스템까지 설계합니다. 현대는 그 시스템을 움직일 로봇과 자동차를 만들죠.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모빌리티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업들이 따로 놉니다. 엔비디아는 칩만 만들고 테슬라는 차만 만들죠. 중국은 정부가 밀어붙이지만 통합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단일 국가 종합 시스템. 이런 형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서구식 산업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분업, 경쟁,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경쟁자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동되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다. 공항에서 본 첫 장면이 이미 제 보고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조립하지 않습니다. 통합하죠.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명 구조였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대와 삼성의 데이터를 보는데 패턴이 겹쳤어요. 이게 뭐지? 투자 시기가 비슷합니다. 기술 개발 방향도 맞물리죠. 우연입니까? 아니었어요. 너무 정교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할 때 현대는 로봇 기술에 집중했죠. LG가 배터리를 개발할 때 삼성은 그에 맞는 전력 관리 칩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서로 연동된다? 말도 안 됩니다. 기업들은 경쟁하죠. 서로 정보를 숨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한국은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세서였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회로.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엔비디아는 칩을 만듭니다. TSMC는 그걸 생산하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각자 따로 놉니다. 경쟁합니다. 서로 견제하죠. 효율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논리에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한 곳이 멈추면 전체가 멈추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 현대가 그걸 자율주행에 씁니다. LG가 배터리를 개발하면 현대가 그걸 전기차에 넣죠. SK가 통신망을 깔면 삼성과 현대가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이건 분업이 아니라 동기화다. 글로벌 기업들은 분리와 경쟁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협력과 연결로 작동하죠. 마치 집단 인공지능처럼 말입니다. 저는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됐습니까? IMF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한국은 무너졌죠.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실업자가 넘쳤어요.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한국을 바꿨습니다. 기업 구조가 재편됐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따로 놀지 마라. 힘을 합쳐라. 기술인들이 연대했어요. 경쟁보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위기에서 태어난 시스템이 완성됐죠. 경쟁 대신 협력, 분리 대신 통합. 이게 한국의 DNA가 됐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 만든 산업 DNA다. 서구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시장 경제, 자유 경쟁. 한국도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회로처럼 연결돼 보였어요. 한국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서 태어난 시스템이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서구식 논리가 한국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데이터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논리로 부정하려 해도 현실이 반박했죠.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본능의 조직이다. 한국은 산업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지능을 만들었죠. 위기를 설계도로 삼아서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한국은 실패에서 태어난 완벽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위기가 그들에게는 설계도였죠. 서구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의지의 집합체였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논리도 맞았죠. 그런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의 유일한 완성형 국가. 한 달 뒤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서밋이 열렸습니다. 런던이었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모두 왔어요.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30년 경력이니까요. 무대에 섰죠.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전례가 없습니다.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이죠.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협력 구조, 데이터 연동 패턴, 위기 대응 시스템.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키득키득. 비웃는 소리였죠.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졌어요. 10명, 20명. 곳곳에서 웃음이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이라고요? 그레이슨 박사,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미국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MIT 출신이었죠. 삼성과 현대가 협력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됩니까? 그건 운 좋은 동맹일 뿐입니다. 전략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중이 동의하는 거였죠. 독일 전문가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우연히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체계적 설계? 말도 안 돼요. 그건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문가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강하죠. 하지만 시스템이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그냥 빠르게 따라잡은 겁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직접 봤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죠. 데이터도.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박사님. 미국 전문가가 끊었습니다. 박사님이 보고 싶은 걸 본 겁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아니에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제 보고서보다 차가웠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현대와 삼성의 연동 구조, 위기 대응 패턴, 통합 시스템. 분명했어요. 명확했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지? 왜 안 믿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구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한국은 그 논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틀로만 세상을 보죠. 그 틀에 안 맞으면 부정합니다. 나도 그랬구나. 저는 진실을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를 지키려 했던 거였죠. 서구식 논리 30년간 믿어온 체계.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틀을 깼어요. 조롱은 통계보다 오래 남는다. 제 명예는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제 보고서를 비웃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논리는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그들이 비웃을수록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건 진짜였죠. 한국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젠 그들이 틀렸음을 보여줄 차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한국으로 말이죠.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진실은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나는 이제 논리의 끝을 넘어선 세계로 간다. 다시 서울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공장이었죠. 로봇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첨단 기술의 현장입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를 만나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삼성의 납품사가 아닙니다. 50대 기술자였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동반자입니다. 삼성이 필요한 부품을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같이 개발하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생태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수평 관계였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고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럼 힘들지 않습니까? 책임도 크고. 힘들죠. 그런데 보람 있습니다. 우리 부품이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고 그게 현대 자율주행차를 움직이잖아요. 자랑스럽죠.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오후에는 현대차 테스트 트랙으로 갔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차선을 지키고 장애물을 피하고 속도를 조절했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저런 테스트 중단해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 오면 센서가 오작동하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를 뚫고 계속 달렸어요. 정확했습니다. 오작동이 없었죠. 저는 놀라서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시스템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사람은 운전하잖아요. 기계도 그래야죠. 날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멎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에 가슴이 멎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그들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청년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어요. 20대들이 모여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토론 중이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로봇 제어 알고리즘 개발 중입니다. 삼성 반도체랑 현대 로봇을 연결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대기업 사이에서. 힘들죠. 그런데 재밌어요. 한 청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고 싶어요. 한국이 먼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열정이 거기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IMF 세대를 인터뷰했습니다. 50대 기술자들이었죠. 1997년 위기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지옥이었죠. 한 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어요. 동료들이 떠났죠. 우린 남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웠죠. 생존으로 말입니다.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실패가 뭔지 알았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협력했습니다. 혼자는 못 이깁니다. 같이 가야 해요. 그들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힘이 됐죠. 실패의 역사조차 산업의 뼈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다. 신념의 연대다. 그들은 두려움을 기술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구조를 만들고 현대는 심장을 만들었죠. 중소기업은 혈관을 만들었습니다. 따로가 아니었어요. 전부 연결돼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산업에서 인간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뜨거운 의지를 봤어요. 한국의 기적은 공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됐죠. 한국은 생존을 기술로 바꾼 나라였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세계가 멈췄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폭발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내려졌어요. 인공지능 칩 공급이 중단됐죠. 엔비디아도 TSMC도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도 TSMC도 멈췄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긴급 속보가 계속 떴죠. 인공지능 기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칩이 없으니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발이 묶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현대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뉴스를 보는 순간 일정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공장도 멈췄겠지. 당연했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국만 돌아갈 리 없죠.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레이슨 박사님 예정대로 오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인데 공장이 돌아갑니까? 네, 돌아갑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어요.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갔죠. 멈춘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엔지니어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자체 라인 전환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자율 복구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도 똑같았어요. 클린룸이 돌아가고 있었죠. TSMC가 멈췄는데 저희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낮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칩이 안 들어와도 자체 생산으로 버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해요. 모두가 멈출 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한국만 정상 가동인가? BBC, CNN, NHK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궁금해했죠. 한국은 위기 대응형 산업 구조를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부족한 부품을 자체 생산하면 현대가 그걸 즉시 시스템에 적용했죠. LG가 대체 배터리를 투입하면 SK가 통신망을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시뮬레이션 하듯 움직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거였죠. IMF 이후 20년간 그들은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언론이 저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레이슨 박사 런던 포럼에서 조롱당하셨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생존 알고리즘이다.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일주일 뒤 각국 대표단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전부 한국 모델을 배우러 온 겁니다. 런던 포럼에서 저를 비웃던 학자들도 왔어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세계가 멈췄는데 한국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죠. 한국은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톱니였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그레이슨 박사, 한국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멈췄을 때 한국은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DNA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설계의 일부로 만든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배워야 할 차례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위기 속에서만 완성됩니다. 평화로울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무너질 때 그들이 일어섭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글로벌 데이터 서버가 중단됐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먹통이 됐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운됐습니다. 로봇 제조망이 정지됐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멈췄어요. 물류가 마비됐죠. 인류는 다시 전원을 꺼버린 세상으로 돌아갔다. 뉴스는 재난 보도였습니다. 각국 정부가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죠. 미국, 엔비디아가 멈췄으니 복구가 안 됩니다. 중국, 자체 기술로 버티려 했지만 시스템이 안 맞았어요. 유럽, 부품 수입이 끊겨서 손을 못 썼죠.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지만 서울은 여전히 불빛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저는 국가위기대응본부에 초청받았습니다. 박사님, 직접 보시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전국의 산업시설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죠. 삼성, 현대, LG, SK. 전부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긴급 연동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이 현대 로봇 제어망과 직접 연결됐습니다. LG 배터리 시스템이 SK 통신망과 동기화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 기업의 시스템이 다른 기업과 연결됐죠. 경계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두 기업이 세계를 다시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럽발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유럽이었어요. 왜 한국을 경유합니까? 물류 허브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거쳐가는 겁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동화 시스템이 살아있으니까요. 전 세계 물류가 지금 한국을 통해 복구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다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인천 물류센터였죠.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분류하고 운송하고 재배치했어요. 사람은 감동만 했습니다. 저 로봇들은 현대 겁니다. 삼성 칩이 들어갔고 LG 배터리로 돌아가죠. SK 통신으로 연결됐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대응본부로 돌아왔어요.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 중이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해야죠. 한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세계가 우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손끝에서 세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코드 한 줄, 시스템 하나가 연결될 때마다 세계 어딘가에 불빛이 켜졌죠. 그들의 손끝에서 문명이 다시 숨을 쉬었다. 일주일 뒤 세계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살렸다. CNN, BBC, NHK가 동시에 특집을 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 기업 간 협력 구조, 실시간 연동 능력. 전부 조명됐습니다. 런던 포럼에서 저를 조롱하던 학자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그레이슨 박사,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세계는 한국의 시간에 맞춰 다시 움직였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구가 시스템이라 부르던 것을 한국은 신념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엔진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설계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나는 방금 문명의 재부팅을 목격했다.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어요. 세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국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식 통합 산업 시스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독일 기업들이 삼성과 현대의 협력 모델을 배웠죠. 일본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한국에서 가져갔습니다. 한국 모델이 세계의 매뉴얼이 되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30년간 분석해온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신중하게 정했죠. 휴먼 센터드 인공지능 문명.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문명.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심이었죠. 기계가 사람을 신뢰하고 시스템이 인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왔습니다. 런던. 인공지능 산업 서밋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조롱당했던 그 포럼이었죠. 다시 오시겠습니까? 주최 측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그 무대에 섰습니다. 같은 조명이었습니다. 같은 객석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6개월 전엔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침묵이었죠. 전 세계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조롱당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시스템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만이 움직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 데이터가 나왔어요. 한국은 위기를 통해 완성된 국가입니다. IMF가 그들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무너짐에서 새로운 구조가 태어났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협력이 경쟁을 이겼습니다. 통합이 분리를 넘어섰죠. 한국은 산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생존 DNA를 만들었어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문장을 남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논리로 만든 국가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6개월 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롱하던 청중, 차가운 웃음, 무너지던 제 명예. 그런데 지금은 미소가 나왔어요. 그들이 틀렸던 게 아니다. 내가 늦었던 것이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죠. 미국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전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었어요. 박사님,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뭡니까? 기술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동체적 의지입니다. 청중이 숙였습니다. 한국은 혼자 강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강하죠.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 현대가 그걸 씁니다.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면 대기업이 그걸 존중하죠.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한국은 실패를 겪었죠. 그 실패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실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연료죠. 그들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이게 한국의 DNA입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객석을 봤어요. 6개월 전 저를 비웃던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통해 완성된 국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또 갑니다. 한국으로 말이죠. 이번엔 분석가도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우러 가는 학생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론이 날아다녔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렸죠. 사람들이 로봇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건 산업의 진화가 아니다. 문명의 전환이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계와 사람, 기술과 철학, 현재와 미래. 경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만든다. 저녁이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빌딩, 다리, 도로. 모든 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진화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세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죠. 한국은 산업의 나라가 아니라 문명의 시초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라가 있는 한 인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저 경청할 뿐이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호흡하고 있었죠. 저는 한때 한국을 우연한 성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압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의지의 설계였습니다. 위기를 반복하며 완성된 DNA, 기술을 넘어 인간을 믿는 철학. 한국은 산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시초였죠.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닙니다. 단지 한국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목격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